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공무원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간혹 수험생 중에는 왜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조리로 이렇게 비 맞으라고 그러니까 물을 맞으라고 식물에 뿌려주면 식물은 그 물방울을 맞으면 돼요. 근데 막 움직여, 그 사이사이로.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개 중에는 이제 문과 출신 사람들도 있어서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름대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잘 가르치고 합격자를 많이 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베이스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반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내려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할 게 워낙 많아서 주어진 시간은 3시간 반짜리 12주지만 3개월 하면 13주가 나오죠. 그래서 13주 휴강 없이 하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보강을 더 해야 진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텀에는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과 출신인 그 수험생들 중에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암기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생물은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들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네 말이 맞아, 끄덕끄덕. 그리고 또 암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고 외우라는 얘기죠. 이해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라는 것은 이것을 시험장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선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어느 페이지까지 대충 알아. 근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단어가 생각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근데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나죠. 그렇게 공부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한 문제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라는 것은 꼭 암기까지. 23 곱하기 46 계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8 곱하기 17.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수학 가르칠 때 20단까지 외우라 그런다네? 우리는 9구단을 외우죠. 이거 외워서 계산하는 사람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9구단을 외워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요 생물에도 그 9구단에 해당되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되 선이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과정에서 생명 관련 내용을 공부했어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건 암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우선시하고 암기를 하라는 것. 그리고 생물 공부할 때, 생물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도대체 오늘 무엇을 배울지를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개그 콘서트가 아니에요. 개그 콘서트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무엇을 배울지 적어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건지 예습을 간단히라도, 물론 시간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배울 내용을 교재를 전부 정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내용들을 인터넷 찾아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배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없으면 제목 정도라도, 3페이지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면 그 전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생명현상의 과학적 탐구,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생명의 특성은, 그러니까 큰 제목들, 예를 들어 7페이지, 생명의 특성 세포로 구성됐구나, 물질 재사라는 걸 하는구나. 그럼 물질 재사가 뭐지? 궁금하면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보고, 물론 전부 읽어보는 게 좋겠지만, 그리고 그림 나온 것들 좀 확인하시고, 문제는 절대 풀어오지 마시고,
물론 두 번째 듣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풀어오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정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교재 앞쪽에 맨 앞 표지부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 넘기면 거의 9페이지가 있죠. 이제 단원별 최근 기출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전 시도를 다 해놓지는 못하고 이제 수험생이 많은 서울시, 경기도 등등 일부 7급까지 해놨는데 처음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본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적어도 이 교재를 한번 다 공부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아니면 한 단원 공부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하고 공부하는 게 두 번째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거를 이 모든 내용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경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중간에 막히는 내용이 있으면 절대 못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 꼭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효율이 좀 떨어지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17살인데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근데 다른 선생님한테 생물 과외를 받다가, 그러니까 그 재수 기숙학원 일주일 정도 방학인데, 한 3, 4일 일주일 방학인데, 그때 와서 생물을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갔는데, 다른 선생님은 문제가 하나 좀 막혔나 봐. 사설학원 모의고사였는데, 사설학원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거 굉장히 좋은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요. 혼자 내지는 둘이 출제하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만의 어떤 편협한 그 지식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거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 학생이 이제 집에 와서 막 엉엉 울었대. 그러니까 선생도 답답하고 자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버튼 터치해서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어.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게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은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되게 자랑하는 것 같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런 스타일이야. 중간에 조금이라도 바뀌면 넘어가지 못해.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교재 한 번 읽고 수업 한 번 듣고 문제풀이 그냥 한 서너 개 있는 교재 하나 듣고,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어. 심화반 수업 안 듣고 예전에 이제 이 교재라는 하이탑 교재를 했었는데, 고딩 교재들. 근데 하이탑 교재 한 번 듣고 문제풀이 하나 듣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 정말 천운이야. 관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 굉장히 어려워서 심화 내용에서도 더 문제를 꼬고 내어서 그 사람이 찍은 게 많이 맞은 거지. 찍은 게 많이 맞은 거야. 하지만 그건 거의 그런 걸 바른 거 유행이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기술직 공무원, 생물 들어간 공무원 수험생을 합격자를 1000명 이상 냈다고 보는데, 통계를 안 내봤지만 아마 넘을 거예요. 아마 그 학생 딱 한 명이었을 것 같아. 제가 합격자 굉장히 많이 냈어요.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지방 어디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면 침도 못 뱉는다니까. 혹시 또 예전 수강생들이 볼까봐 농담이고. 그래서 이 책을 몇 번쯤 읽어야 합격이 가능할까? 몇 번 읽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5번 읽고 합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한 2-3번 읽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인데, 농담입니다. 적어도 5번 읽어야 돼요. 적어도 5번을. 그리고 또 심화반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심화반은 이번 수강 텀에는 심화반은 없습니다. 심화반은 10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 과정을 충실히 반복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알아놔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심화반 들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수험생은 수기 이런 글을 남겨놨던데, 동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기본반을 듣고 심화반을 듣고 나서 다시 기본반을 들었더니 그 심화반에서 이해 안 된 것도 또 이해가 되더래.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왕도는 없다 그러는데, 그건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공부의 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의 왕도 있어, 없어? 공부의 왕도는 뭐야? 반복, 그렇지. 합격할 수 있어. 그 내용을 분명히 공부의 왕도 있다는 알아. 근데 그걸 실천을 못 해. 그리고 생물의 왕도도 있어. 생물의 왕도는 뭐야? 그럼 공부의 왕도고, 생물 공부의 왕도는 당연히 반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걸 크게 말하는 거야. 최정환이랑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생물의 왕도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생물 합격자를 그러니까 생물 들어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고, 제일 오래 강의를 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제 노트북 37만원짜리인데, 2년 전에 산 거 37만원짜리. 가장 이제 베이스만 있는 거. 그걸로 뭐 게임할 거 아니니까 인터넷 되고, 한글 되고, PPT 되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37만원짜리인데, 물론 40만원짜리 할인받아서, 그 노트북 얼마 주면 팔 것 같아? 내 노트북. 절대 안 팔아. 한 100억은 좀 오바다. 인력 줘서는 안 팔아. 10억 주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제 지금까지 강의 노하우가 경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면 그 속에 한 2000문제 들어있죠. 그래서 생물은 저랑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또 문제집도 전부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가 점점 나중에 듣겠지만 올라갈수록 거기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제 가끔 특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아직은 모의고사 처음이니까 볼 때가 아니지만 뭐 심심풀이 취미 삼아서 모의고사를 모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것도 없는데 이제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모의고사 올릴 거예요. 실은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관계없는 얘기고, 올해 서울 시험이 9월에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학생들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제가 어제 쉬는 날이라서 이제 감기,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 상태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죠? 실제 목소리는 더 좋아요. 그래서 어제 문제를 쉬엄쉬엄 13문제까지 내놨어요.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것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시험 순위로 딱 맞게 나오는 게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는 이유, 점점 시험에 임박할수록 점점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패턴에서 하나라도 나온다면 다행이지. 그래서 어렵게 나오니까 처음 공부하면서 이게 쓰레 같은 아니에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야. 가끔 이제 어쩔 때는 귀찮아서 좀 쉬울 때는 옛날 모의고사에서 하나씩 빼서, 아니면 통으로 예전 기출문제 대충 빼서 하는 적도 있지만, 처음 난이도 쉽게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난이도 높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릴 텐데, 나머지 문제 내서 올릴 텐데, 처음에는 그냥 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심화까지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수집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기출문제, 개 허접쓰리 같은 문제 많아요. 저는 과감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공개된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공개 안 된 것들은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원이 온전치가 않아. 그리고 선택지가 4개 있으면 문제하고 선택지 하나만 딱 답지만 딱 하나 있고 나머지 3개의 선택지가 없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만들어내죠.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어떻게 냈을까? 물론 그게 출제자하고 내가 출제자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고, 내가 귀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물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출제자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생물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10명의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따로따로 문제를 내라고 했을 때 겹치는 문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생물 문제에서 세포 소개가 문제가 없다. 그건 비용신 문제고, 광합성은 문제가 없다. 호흡 문제가 없다. 이건 비용신 문제들이에요. DNA와 관련해서 복제랄지 전사, 그 분자 생물학,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이 없다. 그건 비용신 문제들이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뻔히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는 연습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스터디 그룹 2개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 어쨌든 내가 깜짝 놀라. 이런 문제를 나보다 수준이 높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20점 맞았다 100점 만점 중에 공부를 한 사람도 이번에 50점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점 못 넘었다고 나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찾고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그리고 내가 아는 거 확인하고 모르는 건 또 확인하고 모르는 걸 다시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고, 아직 공부 안 된 상태에서는 100점 중에 20점 맞았다. 그럼 나머지 20점이 4문제 맞았네. 그럼 나머지 16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아직은. 왜냐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지 그게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 그건 질문해도 돼요. 근데 아직 안 배운 거 질문하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내가 설명을 해도 글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때에 따라서는 식을 써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식을 써가면서 때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서 판사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판국에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글로써 안 배운 사람도 설명하는 기술은 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배운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예습 그렇게 간단히 하시고, 예습보다는 복습이 아마도 더 효율적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어느 게 더 효과가 더 좋았는지, 예습이 효과가 좋았어 아니면 복습 효과가 좋았어? 뭐 예습을 해봤어야 알지. 대부분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하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다닐 때 예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습을 한 4시간 5시간 했죠. 국영수 과에 대해서만. 그리고 복습은 뭐 잠깐, 복습은 정말 잠깐. 1시간 수업 들으면 한 5분 10분.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팔짱 끼워서 저 사람이 맞나 틀리네 정도. 저는 예습을 많이 한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습보다는, 대신 이제 예습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예습보다는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복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배우고 나서,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수업 듣기 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내일 뭘 배우지? 보면서, 저번 주 복습 안 했네? 그렇게 복습하면, 일주일 지나서 복습하면 효과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 오늘 공부하면 뒤에 쉬는 시간 10분 있죠? 10분 동안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훨씬 효과가 좋아. 금방 복습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배우는지, 그 정도. 그리고 단어, 이런 단어, 몰랐던 단어가 있으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 정도.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이제 막 음악 듣고 가거나, 물론 길거리에서 음악 듣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이어폰 이렇게 큰 거 켜고, 막 자랑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차에 치이는 수가 있거나 전봇대에 박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전철이나 버스에서 복습을 하세요. 책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노트 필기한 거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 보고 나면 친구들한테 그 영화를 얘기해 주죠. 하지만 영화 90분짜리를 친구한테 설명할 때 90분 필요 없죠. 그렇게. 뭐 배웠구나. 그럼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쭉쭉쭉 내용이 오늘 내가 설명한 것도 기억이 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 기억이 안 나겠죠. 궁금해 미치겠죠. 책을 찾지 마세요. 필기한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쭉 끝까지 생각해 가세요. 그럼 빈 공간, 구멍들이 몇 개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막 궁금해하면서 집에 가서 책을 딱 펴면 그거였는데 생각이 왜 안 났을까. 그럼 기억이 실제로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아주 대단한 각오로 공부를 하는데, 그 대단한 각오가 시험 보는 시간까지, 시험 끝 타종일 때까지, 타종 때까지 그 마음 그대로 변치 마시고 계속 죽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공부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강의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서, 물론 그게 강의 때문에 죽은 건 아니겠지. 이제 다른 지병이 있어서 이제 강의 무리를 해서. 작년엔가 이화여대 학생이 공부하다 죽었대요. 근데 그거 진짜 공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 그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죽도록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격증, 면허증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실력이 좋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죽도록 공부를 하시라는 거. 자, 이제 제 썰은 여기까지 풀고,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3페이지, 앞에 서론 말고 본문 3페이지. 제 1장, 생명현상의 과학적 탐구. 생명현상의 과학적 탐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생명과학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리학이나 화학, 지구과학에서도 적용하는 방법이고 요즘은 인문과학,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을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생명현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럼 생명현상이 뭐냐? 이따가 배울 텐데 그래서 그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면 쉽습니다. 자, 이 내용을 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 내용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것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 자동차건 아니면 자전거건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바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바퀴가 네모나거나 세모나지 않고 동그랗기 때문이죠. 그 구조가 동그랗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는 거야. 그 기능. 다시 말하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자, 세포도 구조가 같은 것들이 모여서, 그럼 구조가 같으면 기능이 같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 사람의 소화기관이죠. 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상피조직. 상피조직은 아직 적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뒤에 또 나와. 상피조직은 우리 몸 바깥쪽을 덮거나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상피조직. 그리고 위에는 결합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합조직은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주고 지지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혈액 또는 뼈, 연골, 힘줄, 인대, 지방조직 등등이 있죠. 위에도 혈액이 흘러가죠. 위가 쪼물락쪼물락해서 소화를 시키는데 그 쪼물락쪼물락 근육 운동을 하려면 근육 운동? 그럼 근육 조직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근육 운동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근육 수축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은. 그럼 그 ATP를 만들어내면 양분이 필요한데 그 양분과 산소를 위로 잘 보내줘야 되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혈액이 가 있어야 되겠죠. 혈관이. 그래서 위에 혈액인 결합조직인 혈액도 있고 그리고 근육조직도 있고 또 위에 신경조직도 있죠. 밥을 굶으면 속 쓰리죠. 속 쓰린다는 것은 거기 신경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뇌에서 속 쓰리다고 느끼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조직들을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죠. 아까 상피 조직을 이루는 것들은 다 상피세포입니다.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동물과 식물에 있는 단계가 약간 다른데 물론 동물과 식물은 이와 같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물에만 있는 단계는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조직계 그런 게 있어. 뭐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관다벌 조직계 이런 게 있고 동물에는 조직계가 없고 대신에 기관계가 있죠. 그래서 소화기관계, 줄여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생식계, 골격계 등등 해서 기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그 개체들이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삽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에 다람쥐들이 살고 있겠죠. 그 다람쥐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동종 집단, 다람쥐 같은 종, 일정한 지역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종 집단, 개체들의 무리 문자를 써서 그런데 북한산에는
다람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개체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설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새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 그다음에 토양에 여러 가지 세균들 또는 곰팡이들만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생물들 다 합해서 다시 말하면 개체군들의 집합, 그것을 군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산에는 이와 같은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도 있죠. 비생물적 요인들, 북한산에 내려지는 햇빛, 토양, 물, 공기, 그리고 그리고 거기 물이나 토양에는 무기 양분들 그런 걸 다 해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북한산은 이런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합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는 또 여러 생태계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권,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아래 단계에서도 보면 세포 아래 단계에서 세포를 분해해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획을 비롯해서 식물에는 엽록체, 동물은 엽록체가 없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등등의 세포 소기관. 그 세포 소기관을 쪼개보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더 쪼개면 이제 더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여기까지. 그래서 분자,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그 분야. 그럼 분자 수준부터 같이 생태계 이상 수준까지.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을 분자 생물학. 그러니까 DNA 수준에서 또는 RNA 수준에서 단백질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는 게 세포학. 그 무엇을 연구하냐에 따라서 조직학 등등 그리고 개체 이상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을 생태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3페이지 큰 2번 생명과학 연구 대상 그래서 1번 생태계부터 더 작은 단계로 차근차근 되어 있죠. 그래서 분자까지. 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문과였어도 국어 시간에 귀납법과 연역법을 배웠습니다. 귀납적 탐구, 그러니까 생명현상의 탐구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귀납적 탐구 방법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귀납법 그리고 연역법과 유사합니다. 각각. 귀납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죠. 계기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귀납법이고 결론이 먼저 나가고 이것을 증명해가는 게 연역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 귀납법. 시험에는 나온 적 없습니다. 출제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귀납법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시험에 낸다면 연역법이 나옵니다. 아주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연역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귀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생명현상의 탐구 방법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합니다. 여기 문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과였던 사람 고딩 때. 번쩍 드세요, 번쩍.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어. 내리세요. 저 예전에는 문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문과가 많아. 그래서 왜 문과생들은 그러죠? 이과 폭망해라. 이과생들은 무식한 문과생. 서로 무식하다 그래. 자기가 아는 걸 모르면 무식하다 그러지 보통. 그 문과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문과 마인드로 이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이과머리, 문과머리는 유전적으로 거의 정해집니다. 물론 훈련에 의해서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투자해서 이걸 문과 그 사고방식을 이과 사고방식 조금은 바꾸려고 해볼 겁니다. 조금은 바뀝니다. 분명히 이과머리, 문과머리가 있어. 그래서 분명히 문과머리였는데 이과였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한 거야. 진짜로.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왜 고등 때 뭐 IQ 테스트 그런 거 막 그 적성검사 같은 거 해보면 저는 딱 중간이 나와요. 이과 중간, 이과 문과 딱 중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수학의 공간도형을 굉장히 못해요. 제가 공간도형 아니었으면 S대 갔어요. 공간도형 때문에 저는 공간도형이 안 돼. 그래서 수학을 제일 안 할 만한 과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야? 생물학과. 물론 제가 생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딩 때부터. 그랬더니 대학 갔더니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우더라. 폭망했지. 또 3학년 때 가니까 생물 통계학을 배워. 뒷불 맞았죠. 재수학을 해서 성적을 잘 받았죠. 대학원에 갔더니 제가 이제 식물 분류학을 전공했는데 거북이 등딱지에 그 무늬가 있죠. 그게 왜 그따구로 되어 있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수학을 안 할 만할 걸 갔는데 거의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수학이죠. 이 생물학에도 수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이 안 되면 생물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특히 우리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아무튼 숫자만 나오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쫄아. 자, 어쨌건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 중에 고3인데 최근에 문과로 바꿨어. 문과인데 수학이 안 되니까 수학 문과 거를 해요. 이과인데. 근데 사과탐중은 또 과탐은 또 해. 이과 거를. 또 과탐도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사탐을 보면 점수는 잘 나온대. 공부를 그냥 안 했어도. 50점 만점에 40점 근접에 나온대. 그럼 진작 그걸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학년 되기 진작 2학년 때 문과로 바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본인한테 문제가 있고, 부모님한테도 문제 있고, 주변 선생들한테 문제가 있고. 어쨌건. 그래서 분명히 이과머리, 문과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 얘기지만, 일단 합격이 최우선이지만, 나중에 학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식을 잘 관찰하세요. 이 녀석이 문과머리인지, 이과머리인지. 근데, 그래서 요즘 그동안 이과가 취직 잘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과 이게 아닌데, 취직 잘 되니까 이과 보낸 거야. 취직 될 것도 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자식들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좀 셌어. 자.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균합적 탐구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보통 이제 이 촬영을 보통 언제 10월에 촬영을 하는데, 작년에 올해 이제 지금 7월에 촬영을 해요. 그래서 썩 지금 시즌하고 맞지는 않지만,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랑 이제 길을 가는데 꽃집 앞을 지나게 됐어. 국화꽃이 펴지 않은 상태에서 화분에 심겨져 있어. 그래서 화분 2개를 사서 하나 우리 집으로 가져가고 친구 선물 하나를 줬어. 그리고 꽃 피기만을 기다렸어. 꽃이 좀처럼 안 피네. 일요일이 돌아와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건 꽃이 폈어. 내 건 안 폈는데 친구 건 폈어. 이제 요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꽃과 관련해서 꽃잎의 길이하고 꽃의 크기하고 꽃가루의 수, 꽃가루 화분의 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꽃이 이렇게 있으면 꽃잎의 길이를 자로 재고, 거기는 꽃가루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세고, 물론 이제 정확히 하면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일부 꽃가루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걸 봉지로 둘러써서 봉지를 씌워서 어쨌건 꽃잎의 길이를 재고, 거기 이제 주변에는 꽃가루의 수를 세고,
그래서 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뭐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건 실험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은 정확히 말하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실험이라고 했고, 하지만 엄밀히는 실험이 아니에요. 실험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조사하고 측정하고 자로 재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이제 결론을 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꽃잎의 길이가 긴 것이 꽃가루 수가 더 많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가설이라는 것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있습니다. 가설은 쉽게 말하면 가짜 썰이죠. 가설. 맞는지 틀린지 아직 모르죠. 그것을 증명해 가야죠. 그 증명해 가는 과정이 바로 연역적 탐구 과정입니다. 자,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아까 그래서 제가 꽃집 앞을 지나다가 이제 그렇게 꽃 화분 사서 친구 하나 주고 나 하나 가져오고 내 거 꽃 안 폈는데 친구 꽃이 폈어. 그런 사실의 관찰로부터 뭔가 관찰을 했으면 생각을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하겠어? 본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친구 내 집에 갔는데 내 건 꽃이 안 폈었는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 꽃이 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과였구나. 이과였어? 문과였어? 이과를 갔었어야 돼. 그런 걸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그럼 문과가 가거나 예체능을 갔어야죠. 그래서 그걸 시로 쓰거나 아니면 뭐 수필을 쓰거나 몸으로 표현하거나 소리를 질러대거나. 물론 우리 이과들도 그런 거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진행되려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 이야기는 이미 앞서갔어. 문과 공부 잘했어요? 이과를 갔었어야 된다니까. 딱 이과몰인데. 자, 왜 그럴까? 내 건 꽃이 안 폈는데 친구 거는 왜 꽃이 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속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문제인식이라고 하죠.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 문제인식. 왜 그럴까? 그럼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이 있겠죠. 그 해답이 가설이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 가설이라는 것은 맞는지 틀린지 몰라. 아까 결론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가설이 결론이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이것이 잠정적 결론. 증명해가는 과정이 탐구 과정.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면 아까 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귀찮아서 물을 안 줬는데 친구는 물을 줬대. 마치 우리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왜 짠 적 없죠? 실은 제가 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물 줬냐? 물 얼마큼 줬냐? 그래서 물을 줬대. 왜 나는 물을 안 줬어? 그 물이 수분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구나. 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럼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야, 너 물 얼마큼 줬어? 이틀에 한 컵씩 줬어. 좋아. 나도 집에 돌아와서 그 화분에 이틀에 한 컵씩 물을 줬어. 물론 그 한 컵이 몇 밀리리터인지 정확해야 되죠. 과학에서는. 그래서 뭐 200ml 줬다 이거야. 그랬더니 내 2번 물을 줬더니 4일 후에 꽃이 폈어. 자, 그럼 이제 그 가설을 한 다음에 탐구 설계를 해야 되죠. 어떠하게 실험을 하겠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200ml씩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줬다.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탐구 설계 및 탐구 수행. 그랬더니 꽃이 폈어. 그 실험의 결과를 자료로 갑니다. 자료를 해석하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죠. 그럼 물을 주었더니 꽃이 폈다. 아, 수분량이 국화꽃이 개화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어 없겠어? 아까 가설 세운 사람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분량이 국화꽃에 개화 영향을 준다고 가설을 세웠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화분에 200ml씩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줬더니 2번 물을 주니까 꽃이 폈어. 그럼 처음 세운 가설 수분량이 국화꽃에 개화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문과였구나. 없어. 이거 맞췄으면 완전 이과인데 없어. 이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감기 특효약을 개발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번만 먹어도 딱 하루 만에 감기가 났습니다. 그런 약이 올시다. 그럼 그걸 팔아먹으려면 임상실험을 해야 되죠. 누가 믿어줘? 안 믿어주잖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그 사람이 받은 약을 투여합니다. 그랬더니 95명이 그 약을 먹고 딱 24시간 만에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럼 그 감기가 다시 그 약이 감기에 특효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지? 문과 맞네. 나 아까 처음에 대답 잘했지만 결론 내릴 수 없죠. 왜? 감기약 먹고 나은 건지 다른 거 먹고 나은지 어떻게 알아? 집에 가서 몰래 다른 더 좋은 거 처음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또 약이라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죠. 여러분 대학에서 들어보셨을 거야. 플레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고 번역을 하죠. 가짜약 효과.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공부를 대부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첫 월급 받고 나서 엄마에게 뭔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은 첫 월급 얼마 안 된다? 알죠? 이제 나중에 많이 쌓여. 그거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한 방씩 쏘고 했더니 수중에 돈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약장수가 약을 파는데 떨이 5만원. 그래서 그 5만원짜리 약을 사다가 엄마한테 드리면서 이거 엄마 진짜 좋은 약이래. 5만원 주고 샀어. 앞에서 길 앞에서 오다가. 그럼 엄마가 그냥 담담하지. 그리고 매일 꼬박꼬박 드셔도 효과가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실은 그런 상황 생기면 약간 거짓말을 해야죠. 엄마, 이거 1년에 중국에서 1년에 200개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약이래. 100만원, 출장 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샀어. 100만원짜리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이 미친년. 보통 그럴 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뭐. 아니면 또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이게 고맙습니다지.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위약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진짜 약을 먹였다면 가짜 약을 먹어봐야죠. 다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아까 그 사람이 만든 약과 모양, 무게, 크기, 색깔 다 똑같지만 약 성분만 제거된 가짜 약을 먹여봐야 돼. 물론 이 사람들은 모두 진짜 약을 먹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가짜 약 먹였더니 93명이 나왔어. 뭐 감기인데 뭐 죽는 병도 아니고 굳이 이 약 먹을 필요 없죠. 이와 같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을 할 때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조구. 이 경우에 진짜 약 먹인 게 실험군 또는 실험구라고 하고 이 경우에 가짜 약 먹인 게 대조군 또는 대조구.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제 일부 교재에는 실험상의 오류를 줄이고 뭐라고 써져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야. 비교하기 위해서.
개미가 집을 나설 때 먹이를 물러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개미들이 줄지어 돌아오죠. 어떤 화학물질을 떨어뜨리고 갔다가 먹이를 물고서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간다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래서 그럼 그 물질 없으면 못 돌아오겠네. 그래서 그 물질을 일부 지웠어. 이렇게 제거했어. 그랬더니 거의 못 돌아왔어. 20마리 중에서 20마리가 돌아왔어. 그러면 아까 처음 세운 가설, 개미는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온다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왜? 대주군이 빠졌잖아. 그럼 대주군은 일반적으로 내버려 둔 거. 내버려 뒀더니 18마리가 돌아왔어. 그제서야 아까 세운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겠죠. 물론 통계 처리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는 통계 처리 안 하도 뭐 되겠. 물론 엄밀히 말하면 통계 처리도 해야 돼요. 연어는 강 상류에서 부화된 다음에 그리고 바다에 나가 살죠. 그리고 몸이 다 자란 다음에 짝짓기를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소위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올 때 시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럼 어떤 실험군이 필요하겠어? 시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온다. 그럼 눈을 확 파버리면 안 되고 가려야 되겠지. 그게 실험군. 그럼 대주군은 내버려 둔 것. 그렇죠? 마그네슘.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점심 식사가 기술직 공무원 수험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달간 남학생 100명은 평상시대로 점심을 주고 여학생 100명은 점심을 한 당을 굶겼어. 어느 게 실험군? 굶긴 게 실험군이야, 대주군이야? 실험이 잘못됐죠? 남녀 나누면 안 돼. 물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남녀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다 남자로 하건 100명 모두 남자로 하건 모두 여자라고 하건 아니면 골고루 무작위로 섞어서 하건.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밥을 준 게 대주군이야, 굶긴 게 대주군이야? 어렵지. 평상시에 점심 식사를 해, 안 해? 그러니까 밥을 준 게 대주군이죠. 굶긴 게 실험군이고.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니코틴을 생쥐의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주사해 줍니다. 그럼 그게 실험군이야, 대주군이야? 실험군. 담배 피는 쥐 못 봤지? 그러니까 니코틴을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주사해 주는 것이 실험군이면 대주군은 내버려 둔 거. 그런데 생리식염수를 주사했거든. 니코틴과 함께.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니코틴의 영향이야. 그럼 생리식염수를 찔러댔지. 그럼 생리식염수 또는 주사질이 역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그런 걸 배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주군으로 그냥 온전히 내버려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정확한 대주군은 그냥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주사해준 그 대주군이 더 필요하다. 그게 진짜 대주군이다. 알겠지? 마그네슘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경 재배를 합니다. 물속에서 재배하는 걸 수경 재배라고 해요. 그래서 메밀을 물속 재배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넣어주고 하나는 안 넣어주고. 물론 딸랑 하나만 하면 안 돼.
여러 개 해야 돼, 여러 개.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30개 이상 하라고 돼 있어. 그래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어쨌건 한 무리는 마그네슘을 주고 한 무리는 마그네슘을 안 줬어. 어느 게 대주군? 마그네슘을 준 것이 대주군일까? 안 준 게 대주군일까? 내가 답에다 체크를 했어. 준 게 대주군이야. 여러분 생각은 안 준 게 대주군 같지만 아직 이해가 안 가지. 자,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 빛이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해. 그럼 이제 물론 정확하게 하면 빛의 세계를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한 무리는 빛을 비춰주고 한 무리는 빛을 안 비춰줬어. 그럼 어느 게 대주군? 빛을 비춰준 거 안 비춰준 거? 이건 알아. 잉? 왜? 식물이 일반적으로 빛이 있는 곳에 살잖아. 왜 그게 대주군? 빛을 안 비춰준 게 실험군. 제거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식물 생장에 필요한 9가지 다량 원소가 있어. 촌, 스, 프, 카, 마까지 9가지. 암기하세요. 나중에 심화반에서 배우는데 촌, 스, 프, 카, 마 이렇게 외우세요.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이게 엽록소의 구성 원소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육상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것은 이제 엽록소 때문이죠. 그 마그네슘이 안 만들어지니까 누렇게 뜨죠. 소위 황백화 현상.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누렇게 뜨는 황화 또는 황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롭이라는 사람이 크롭 식물 성장에 필요한 원소들을 조사해서 액체를 만들어 놨죠. 그게 크롭액이죠. 그래서 크롭액을 넣어주는 거야. 물론 크롭액에 안 들어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크롭액에 안 들어있는 물질이 이 원소가 뭘까요? 이 중에서 크롭액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 식물이 필요한데 그 물속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 뭘까? 일단 물 속에 그럼 H2는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식물이 필요한 산소는 물에서 얻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온 형태로 존재하죠. 탄소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얻지. 탄소와 산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얻어요. 그러니까 크롭액에 안 들어있는 원소는 탄소야. 예, 기공을 통해서 대개 잎 뒷면에 물론 어떤 건 앞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앞면에도 일부 있지만 대개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 기공, 기체 구멍,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그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얻죠. 그러니까 탄소는 크롭액에 들어있지 않아. 물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크롭액을 넣어주고 그 크롭액을 만들 때 마그네슘만 안 넣어주고 이 말이야. 그럼 어느 게 대주군이야? 마그네슘 준 거 안 준 거? 크롭액이 대주군이지. 이해돼요? 되게 식물은 마그네슘 있는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대주군 실험군 구별할 때 어떤 처리를 해준 게 실험군, 내버려둔 게 대주군. 실험실에서 할 때는 되게 증류수 넣어준 게 대주군. 증류수를 추가로 더 넣어준 거. 예를 들어서 침이 녹말의 소화에 영향을 주는데 pH에 따라서 pH 아직 모를 수도 있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그 침의 작용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할 때 여기다가 녹말 침에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아밀레이스 여러분 중에 아밀라제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밀레이스 아밀라제 미국놈들은 아밀레이스라고 있죠. 그래서 녹말 용액을 집어넣고 녹말과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물론 이제 이렇게 놓고 침을 넣어주고 물론 섞어주겠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그런데 pH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산성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ml에 염산용액, 묽은 염산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는 10ml의 수산나트륨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녹말, 물, 그 다음에 침은 다 똑같게 집어넣고 여기는 염산, 수산나트륨을 넣어줬어. 용액을.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어준다. 그럼 이게 대조군이라는 얘기죠. 이해돼? 양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증류수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이 용액과 섞기를 했을 때 그 아밀라제의 농도가 달라져 버리지. 이해돼? 그걸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부피를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증류수를 넣어주는 경우, 그 증류수를 넣어주는 경우가 대조군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수분량이 개화에 영향을 준다고 가설을 세웠을 때 내 화분 하나에다가 물 줘서 꽃 피웠을 때 그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대조군이 없다. 그래서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안 주고 물을 주고 안 주고 했어. 그랬더니 둘 다 꽃이 폈어. 그럼 가설이 잘못됐지. 또는 실험상에 오류가 있거나.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바로잡아서 시험을 다시 해야 되고 오류가 없는데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가설이 잘못된 거겠죠. 그럼 가설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설이 잘못됐다 그러면 가설을 수정하거나 다시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설을 폐기하고 다른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빛을 쬐는 시간입니다. 일조량. 그래서 두 개의 군으로 나눠서 하나는 10시간, 하나는 14시간 빛을 비추는데 10시간 빛을 비춘 것은 강하게,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약하게. 그랬더니 10시간 빛을 비춘 건 꽃이 피었고 14시간 빛을 비춘 건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러면 국화꽃은 빛을 적게 쪼여야, 일조량이 적어야, 빛을 쪼는 시간이 적어야 꽃 피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실험이 잘못됐지. 아까 점심 식사가 공무원 수험생 영향 어쩌고 했을 때 남자 여자 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같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일조량이 개화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럼 무엇만 다르게 해줘야 돼? 일조량만 다르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실험자가 의도대로 다르게 해주는 것을 조작변인이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두 다 똑같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빛의 세기를 할지, 자, 온도 통제해볼까? 영하 20도. 똑같게 했어. 돼? 안 돼. 적당하게 똑같게 해야죠. 이 새끼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작변을 제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 빛의 세기, 수분량, 온도, CO2 농도 모두 다 똑같이. 심지어 꽃의 체험 상태, 화분의 크기까지도.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통제변이라고 하고, 대조군과 실험군 똑같게 해줘야 되죠. 대조군과 실험군 다르게 해주는 것은 조작변인입니다. 그래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합해서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그 조작변인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빛의 세기를 똑같게. 그렇다고 약하게 하면 안 돼. 약하게 하면 아까 영하 20도 실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되게 국화꽃 야생에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사니까 빛을 강하게 똑같이 비추고 다 똑같게 했어. 그래서 그 조작변인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꽃이 피고 안 피고 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일조량이 조작변인이고 국화꽃의 개화가 종속변인인데, 다시 말하면 일조량은 원인, 개화는 결과. 그러니까 가설은 봐봐,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타내질 수 있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국화꽃은
일조량이 적어야 꽃피는 식물이구나. 짧을 탄, 날일, 단일 식물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저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과 수준에서 과, 물론 여기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과, 생물에서 나중에 분류를 배우는데 그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종이라고 하고 그 종들의 지금 듣기만 하세요. 공통적 특징을 모아서 속들의 공통된 특징을 모아서 과 같은 방법으로 목, 강문, 개 순서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배워요. 그 과 이를테면 국화과, 장미과, 뭐 배추과 이런 식으로 적어도 과 수준에서 몇 개를 더 연구한 다음에 어떤 식물은 단일 식물이다. 반대로 어떤 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야 꽃피는 장일 식물이다. 그런데 어떤 식물은 다시 일조량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 영향을 받는 중일 식물이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죠.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가 된다는 얘기는,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그 가설이 설이 되거나 아니면 이론이 되거나 법칙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한 30분 이상 투자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과 마인드를 가지고 생물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출제가 된다면 실험 과정을 가르쳐주고 가설이 무엇이냐, 또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가르쳐주고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그 실험 과정, 연역적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뒤집어 놓고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 특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 20분에 20문제를 마킹 포함해서 그럼 한 문제를 대략 한 50초면 풀어야 돼요. 물론 생물이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워서 생물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약 1분에 한 번씩 풀려면 이걸 다 읽어서 그걸 순서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나와. 뭐라고 나와. 그럼 이 각각 가를 읽어보고 이것이 가설인지 아니면 결론인지를 그냥 직접 쓰는 거죠. 이렇게 직접 쓰고 나서 이걸 가지고 순서를 잡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리는데, 아까 조작 변이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조건들을, 즉 통제 변이 다 똑같이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행위, 조작 변인만 다르게 해주고 통제 변인을 똑같게 해주는 행위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변인 통제. 아주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통제 변인은 똑같게 해주는 요인,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행위, 조작 변인만 다르고 통제 변인 똑같게 해주는 행위를 변인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페이지에는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